폐결핵을 정리하시면, 폐결핵은 여기 내용만 아시면 충분하고도 넘치십니다. 이것만 아셔도 전혀 부족함이 없다. 원인균, 그 다음에 나타나는 병태, 그죠? 그 용어들, 그 엑스레이 상에 나타나는 그런 용어들 우리가 뭐라고 하는지 1차 결핵에서 2차 결핵에서 부르는 이름, 그 다음에 국소 증상, 정신 증상. 저것도 중요하죠. 기침이 처음에는 드라이 했다가 나중에는 농성이니까 당연히 뭐겠어요? 뭔가 가래에 섞여 나오는 거죠. 그죠? 가래가 나오는 그런 기침이다. 객혈, 이제 이 심한 기침으로 모세혈관이 터져서 객혈 나온다. 증상, 이런 증상들, 폐결핵을 의미하는 특징적인 증상들. 자, 이런 용어 여기서만 나오잖아요. 오후미열, 그죠? 야간 식은땀. 그런 내용들이 기침이랑 같이 연관된다 그러면 폐결핵이구나. 이런 증상들에서 우리가 질환을 뽑아낼 수도 있어야 되겠다. 자, 폐결핵 중에서 뭐 기본 원인 이런 거는 이제 너무 쉬운 거니까 자, 전신 증상으로 넘어가고, 특징적인 요런 오후 미열이라던가 야간 식은땀이라던가 체중 감소라던가 이런 증상들이 제시가 된다 그러면 폐결핵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2교시 4번 문제였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가와사키병에서 청킹만 알고 있으면 어느 정도 잘 쓰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청킹이 뭐였죠? 넷째 양막딸, 막내딸, 우리 양딸 경림이가 손 발발 떨면서 뭐 우는나요? 저도 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눈 같은 경우 여기서는 근데 특징이 환홍이 없어요. 보세요. 눈에도 결막충혈에도 환홍이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있죠. 비환홍성, 경부림프절 비대. 그래서 환홍이 없다는 걸 일단 기억을 하고, 열은 5일 이상 계속된다. 고열이 38.9도니까 굉장히 높죠. 고열이 지속되고 눈에는 결막충혈이 있는데 양측성으로 오고 환홍이 없다. 그리고 입은 딸기여 있었죠. 양막딸, 결막충혈 다음에 딸기여를 이제 떠올리시면서 빨개졌잖아요. 그래서 구강 점막도 발적이 있고 입술도 홍조가 있고 입술이 마른 거 막 그런 그림을 상상하시면 되죠. 혓바닥 내밀고 있는데 딸기여에다가 구강 점막도 발적이 돼 있고 입술은 홍조와 균열이 있다. 이렇게. 그리고 목은 경림이죠. 경림이. 그래서 경부 림프절이 비대가 촉진이 된다. 그리고 손발은 이제 손발발에서 손발은 경성부종 그래갖고 좀 딱딱해요. 부종이 있는데 만져보면 땡땡한 부종이 있잖아요. 그런 물렁물렁한 게 아니라 경성부종이 있다. 그리고 홍조 이런 것들이 빨갛게 보이는 게 보이고, 이제 그 아급성기, 그러니까 급성기가 지나고 나면 껍데기가 막 뺏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막양낙설이라고 하는 그런 증상들이 보여진다. 그리고 부종형 발진 해갖고 발발할 때까지 손발발. 예, 여기 있네요. 네 번째 막달 경림이 손발발 오열했다. 그래서 오일열. 그래서 요거랑 연결해서 하나하나. 근데 청킹만 딱 외우시면 그 정확히 앞에 쓸 수가 없으니까 청킹을 외우시되 그 앞에 내용은 같이 이렇게 연상하시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하지 않으면 한 20% 정도에서는 관상동맥류가 나타난다. 좀 심각한 합병증이라고 봐야 되겠죠. 관상동맥류, 그다음에 소화기 뭐 이렇게. 그리고 특징적으로 피부에 이제 BCG 접종 부위가 발적이 오고 가피가 형성된다고 해요. 그쪽이 부으면서 껍데기가 생긴다는 것이죠. 안면신경 마비도 올 수 있다. 것들이 있습니다. 기출로는 똑같이 이렇게 가와사키병 증상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가 틀렸는지 선생님들도 한 번씩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수유모의 경우에는 어때요? 프로락틴의 상승으로 FSH가 반응하지 않아 배란이 억제되죠. 일정 기간 자연적 피임 상태가 되지만 월경 시작 전이라도 배란이 가능해서 성생활 재개와 함께 피임을 고려해야 한다. 에스트로겐이 포함된 피임약은 피하고 모유 공급에 영향이 없는 프로게스테론 함유 피임약을 권장한다. 모유 수유 중 임신이 되어도 조산의 위험성이 없으면 계속 모유 수유를 지속할 수 있다. 이게 그대로 이제 강론서의 표현입니다.
다음은 유주분비와 관련된 글이다. 빈칸에 해당하는 호르몬의 명칭을 완성하시오. 임신 동안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은 수유를 준비한다. 임신 기간 프로락틴이 점차 증가하지만 높은 농도의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에 의해 유즙 생산이 억제되다가 태반 만출 후 억제되었던 부분이 해소되면서 프로락틴은 유즙 생산을 자극하게 된다. 유즙 분비에 필수적인 호르몬인 옥시토신은 유즙이 배출되도록 돕는 사출 반사를 담당한다. 뭐 읽어두면 좋겠죠, 이런 거. 현재 3개월 영아를 키우고 있다. 완모 중이라 피임 안 해도 되겠죠? 그랬지. 완모를 한다면 최소 6개월은 피임이 유지된다. 그래서 수유 시 나오는 옥시토신이 배란 억제 효과가 있다. 여기 뭐가 틀렸죠? 여기는 잘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프로락틴이 배란 억제 효과가 있고 피임 자체도 이제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대사 증후군 5가지. 이걸 어떻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기본 혈압과 공복 혈당은 중요하죠. 요거는 기본. 뒤에 그냥 정리를 해두고 앞에 3개 저는 이렇게 기억합니다. 대사질환이 대사증후군 진단되는 사람들을 보면 일단 어때요? 비만이잖아요. 그래서 허리둘레. 자, 비만이다, 허리둘레다, 허리에 뭐가 많다? 중성지방이 많다. 중성지방이 많다는 것은 뭐가 적다? 고밀도 지단백, 고밀도 콜레스테롤이 좋다. 요 세 개가 대사증후군 진단하는 기본. 그 다음에 혈압과 공복혈당은 당연히 따라가는 거. 자, 혈당에서도 중요한 건 공복혈당이잖아요. 식후혈당보다. 그죠? 정확하게 혈당보다 공복혈당 쓰셔야지 더 점수 정확하게 가져가실 수 있고. 자, 대사증후군은 제가 뒤쪽에 다음 파트죠. 미리 한번 이제 공부 더 하시라고. 또 문제를 그 순환계 쪽에서 냈기 때문에 또 좀 정확히 공부하시기를 바라고. 자, 대사증후군과 연결해서 보려야 할 대표적인 질환은 당뇨병이에요. 당뇨병. 자, 인슐린의 이 저항이 증가된다. 기본적인 대사증후군의 문제는. 그래서 성인병 여러 가지 나타난다 이런 뜻인데요. 5가지 중에서 3가지가 비정상이며 대사증후군으로 진단을 한다. 각각의 기준들은 정리하시면 다음에 문제 푸실 때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가 힌트 하나 드리는 거고. 이렇게 해서 대사증후군, 허리둘레, 중성지방, 고밀도 콜레스테롤, 공복혈당, 혈압 요 5가지 기준으로 진단 내린다. 5가지 중에 3가지가 문제가 있을 때. 일단 대사증후군이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대사증후군. 그래서 결과지, 대사증후군 하면 일단 5개 항목 우리가 이 검사 결과지에서 확인을 해봐야겠다. 그죠? 첫 번째, 혈압, 복부둘레, 공복혈당, 중성지방, 그 다음 뭐였죠? 콜레스테롤 중에도 고밀도, 그죠? 고밀도만 제시하고 있잖아요. 여기서는. 저밀도를 아예 보여주질 않고 있어요. 근데 답을 저밀도로 쓰신 선생님들이 또 이제 보이시겠죠? 이렇게 해서 5가지를 일단 찾아보고 그 중에서 이 사람이 대사증후군 진단이 되었으니 그 기준을 초과하는 기준들을 찾아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혈압은 고혈압은 아닌 거예요. 기준에서. 그래서 여기서 혈압을 답으로 포함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4개 항목만 답안이 되는 거. 그래서 항상 정확한 답을 쓰는 열쇠는 작성 방법에서 시작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 분석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간성 뇌병증, 결국은 암모니아들이 증가되면서 쌓여서 뇌로 간다. 그래서 선망이나 경련 이런 뇌병변 증상이 생기게 되는 게 어디에서? 간 경변증에서, 그죠? 간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그 옆에 있는 우리 박스에 있는 이 표가 사실은 가장 중요하죠. 그죠? 자연적 면역하고 인공적 면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인공적 면역을 획득 면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표현하는 뉘앙스의 차이인 거지 내용은 동일하니까 뭐 이 단어가 어떻게 틀립니까가 아니라 그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중요한 것은 인공 면역에서 능동 인공 면역이냐, 그죠? 수동 인공 면역이냐, 그거를 구별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우리 성인에서는 그래서 결국 능동 면역 예방 접종이냐, 능동 면역의 파트이냐, 수동 면역의 파트이냐. 자, 요 내용이 우리 어디 간담체에서 A형 간염, B형 간염 예방 방법에서 연결되는 그런 문항들입니다. 그래서 면역이랑 간담체 파트랑 이렇게 연결해서 문제가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제가 간담체 얘기할 때 계속 능동 면역, 수동 면역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명확하게 A형과 B형이 구분돼서 제시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하게 또 출제 가능성이 높은 그런 질환이고 또 문제의 어떤 방향성이다. 그래서 그렇게 개념을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목발 보행법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요. 이 친구는 지금 한쪽을 쓸 수 없잖아요. 한 다리에 한 곳에 체중 부하를 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목발법이 뭐예요? 3점 보행법. 혹시 3점 보행이랑 삼각 보행이랑 헷갈리세요? 3점 보행은 어쨌든 하지 한쪽에 체중을 실을 수 없을 때 양쪽 목발 두 개랑 이 환측 다리는 사실 체중을 실지 않지만 같이 나가고 건강한 다리가 이렇게 가기 때문에 3점 보행이고, 삼각 보행은 하지 마비됐을 때, 그죠? 하지 마비됐을 때. 그래서 목발 이렇게 나가는 거. 목발하고 목발 나가고 몸이 나가는 이게 삼각 보행이에요. 이게 3 크로스로 된다는 뜻이고, 3점 보행은 땅에 짚는 포인트가 3개란 뜻입니다. 그래서 삼각 보행은 하지 마비 환자로 기억을 하시고요. 얘네는 다 밑에가 체중이 땅에 닿아요. 삼각 보행에서는. 하지만 3점 보행에서는 한쪽에 환측에 체중을 전혀 실지 않아요. 그래서 3포인트 그냥 닿는 부분이 포인트가 3개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구분을 해 두시면 3점 보행이랑 삼각 보행이랑 헷갈리지 않도록.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분 체중 지지 보행이잖아요. 그래서 뭐가요? 3점 보행이. 그래서 부분 체중이 한쪽에 체중을 실지 못하기 때문에 단하지, 석고붕대 이런 거 적용을 하겠죠. 목발 보행은 뭘 할까? 한쪽 하지에 체중 실기가 어렵죠. 그럼 무슨 보행? 네. 그 보행 방법이랑 연결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도 충분히 나올 수 있겠어요. 석고붕대를 뭘 했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관련해서 교육할 수 있는 목발 보행 방법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목발 보행 종류까지 같이 정리를 하겠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석고붕대를 했다, 목발을 사용했다, 목발 보행과 관련해 묻고 있는 그런 상담 내용이다. 자, 애가 목발은 그죠? 애가 목발은 길이를 정확하게 측정을 해야지 애가 신경이 눌리지 않고 체중이 실려서 손바닥이 아프지 않고 보행을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다. 자, 기억은 그래서 뭡니까? 키. 자, 답안 잠깐 보니까 이거 그 길이 측정하는 식을 넣으신 분도 있던데 어쨌든 그런 것도 맞다고 제가 할 거고요. 어쨌든 애가 목발은 키를 이용해서 목발을 측정한다. 신장의 길이를 이용해서. 자, 각도는 뭐예요? 각도 측정한다고 그랬으니까 팔꿈치 각도입니다. 팔꿈치 정확하게 너무 팔꿈치를 펴거나 너무 굴곡돼서 허리가 구부러지지 않을 정도의 적절한 팔꿈치 각도로 측정을 한다. 너무 길면 압박해서 신경을 눌릴 수 있기 때문에. 자, 계단 보행에 대해서 그 다음에 보건교사와 대화를 하고 있고요. 올라갈 때는 뭐였어요? 계단을 올라갈 때는 건강. 자, 내려올 때는 목발, 올 건강, 내 목발. 모든 건강은 내 목발에 달려있다. 올라갈 때는 건강한 다리, 내려올 때는 목발에 지탱을 하고, 그죠? 그래서 선생님들 외우시기 편한 방법으로 외우셔야 하고요. 목발 보행을 상황에 맞게끔. 자, 과거에 의자 관련한 문제도 나온 적이 있어서 의자에 앉고 일어설 때, 그죠? 항상 목발 두 개를 한쪽으로 짚고 앉거나 일어서거나. 그래서 목발 보행에서 굉장히 심플한 이 문제는 가장 기본 문제였고 응용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석고붕대랑 항상 목발 보행은 매치해서 같이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추 손상이 의심된다 그러면 두부 고정해주는 뭔가를 적용을 해줘야 되겠고, 척추 손상이 의심된다 그러면 안 움직이는 게 1원칙이지만 환자를 이송해야 된다 그러면 통나무 굴리기 방법으로 최대한 척추 손상을 더 손상하지 않는 방법으로 합니다. 세 번째, 유아기의 심리적 특징. 이것도 이제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청킹으로 저희가 유아기 때 프로이드의 이제 학문기에 해당하잖아요. 그러면서 배변 훈련을 하면서 우리가 같이 이거 특징으로 거분의 양을 보고 엄마가 퇴했다 뭐 이렇게 했는데 뭔가요? 거절증, 분노 발작, 의식주의적 행동, 양가 감정, 퇴행까지 해서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의식주의적 행동하면 뭔가 리추얼리즘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래서 그 어린이집 가기 전에 어떤 의식을 치르듯이 뭔가를 순서대로 하고 가는
유아 이렇게 떠올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도 시험 보는 날 아침에 미역국 이런 거 안 먹죠. 절대 안 해주죠. 왜 안 해주나요? 미역의 그 미끌미끌아 해갖고 미끄러지는 성질 때문에 나도 시험에서 미끄러지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불안감을 완화시키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의식주의적 행동하면 이 기저에 뭐가 있는가 아셔야 되겠죠. 불안감 완화. 그러면 분노 발작은 왜 하는가? 그럼 애가 분노 발작은 뭔지는 다 알지만 왜 하는가? 자기 안에 있는 내재적 긴장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의 독립성을 주장하는 미성숙한 반응이다. 이런 내용들을 떠올려서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퇴행이란 무엇이냐? 퇴행 당연히 기저귀 뗐던 애가 기저귀를 차고 그리고 기저귀 달라고 하고 막 소변 아무데나 보고 젖병을 뗐던 애가 젖병 다시 달라고 떼쓰고 막 이런 것이죠. 그건 다 알지만 왜 그런 행동을 하는가? 그 기저에는 자기의 자율성을 위협하는 어떤 스트레스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자신의 정신적 에너지를 보존하는 행위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는 이제 기술을 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보시면요, 태반 유착증후군이라는 이름을 또 붙여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조금 전에 문제에서 나왔던 유착태반인 같은 경우에는 태반 육모가 자궁 근층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고요. 근층에. 그리고 감입태반은 태반 육모가 자궁 근층을 완전 침입한 거고요. 그리고 침투 태반은 자궁 근층을 천공시켜 버린 것이죠. 이렇게 완전히 유착되거나 감입되거나 침투돼 갖고 이런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아예 아기 분만을 하면서 자궁을 제거하는 경우들이 많죠. 왜냐하면 이게 출혈도 되게 심해지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치료 부분을 보면 유착 부위가 크면은 분만 후에 바로 자궁 절제술을 실시하기도 하고, 더 심한 경우 감입이나 침투 태반 시에는 심한 출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태반이 자궁에 부착된 상태로 자궁 절제술을, 태반이 아직 다 떨어졌다, 분만 3기가 지나지 않았는데 그대로 다 자궁 절제를 해버리는 것이죠. 그런 경우도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왕절개 분만이 증가되면서 굉장히 증가가 많이 돼 있다고 해요. 예. 아무래도 그 반응 같은 것들이 있고 이러니까 근층으로 자꾸 이렇게 태반이 붙을 때 너무 과하게 침투해서 붙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태반이 자궁벽에 비정상적으로 단단히 붙어 있는 것을 유착태반이라고 한다. 그리고 침범의 정도에 따라 육모가 자궁 근처에 유착된 게 그냥 유착태반입니다. 똑같이. 그리고 육모가 자궁 근층에 파고든 것이 감입태반. 근층까지 막 파고 들어간 게 감입태반. 그리고 자궁 근층을 아예 뚫고 장막계까지 도달한 것이 첨입태반이라고 합니다. 45번. 자궁이 뒤집혀 자궁바닥이 자궁강으로 내려온 것을 자궁 내번증 이라고 하고, 일차적 증상은 출혈이 심하고 그로 인해서 저혈량성 쇼크가 오는 것이다. 자궁 내번증은요, 이거는 태반 박리 전후나 태반 만출 후에 자궁이 뒤집히는 현상. 그래서 자궁이 뒤집혀서 자궁 저부가 자궁강으로 이렇게 내려왔죠. 뒤집혀서. 그래서 원인은 자궁 수축이 없는데 태반을 제대로 확 잡아당기면 어떻게 될까요? 자궁 수축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태반이 나올 때를 기다려서 같이 제대를 잡아당겨줘야 되는데, 이때는 그냥 딱 잡아당기면 붙어있던 게 잡아당겨지면서 자궁 저부가 이제 뒤집혀서 내려오겠죠. 자궁 이완 시에 태반을 배출시키려고 저부를 압박해서 너무 이렇게 막 압박하면서 이렇게 된다. 증상은 치골결합 상부에서 자궁 바닥이 촉진되지 않는다. 정상적으로는 이제 만져져야 되는 데서 자궁 바닥이 촉진되지 않고 태반이 부착된 상태로 자궁 내번이 발생하기도 한다. 양성진자법 시행 시 질내에서 컵 모양 덩어리가, 이제 만져봤을 때 컵 모양의 덩어리가 그 안에 있는 것이죠. 이게 뒤집혀 갖고 나와 있으니까요. 질출혈 많고 질내에 뭐가 꽉 차 있는 느낌, 심한 통증, 쇼크, 저혈량성 쇼크, 그다음에 감염, 생명을 그냥 놔두면 위협할 수도 있는 것이다. 치료를 보면 한 손은 소독적으로 경관 주위를 눌러주고 손바닥은 저부를 받쳐주고, 그리고 마지막에 나온 경관부터 이렇게 손가락으로 눌러주면서 손바닥으로 받치고 있는 저부를 향해서 이렇게 밀어 넣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자궁 저부를 제 위치로 복귀시켜주고 자궁 수축 증진 및 출혈 조절을 해주는 것이죠.
그다음에 여기도 출혈 뭐 조절 이렇게 써줘야 되겠네요. 쓰다가 마른 것. 예. 그리고 약물을 투여해 준다. 그래서 터부탈린, 항산 마그네슘. 얘는 이제 자궁 이완시켜 주는 아이들이죠. 그래서 제 위치로 이제 복귀시켜 주기 위해서는 자궁이 이완된 상태에서 복귀를 시켜주고, 그리고 나면 이완제를 중지하고 자궁 수축제를 줘서 이제 자궁 수축을 제대로 일어나게 해줘야 된다. 항생제 투여해 준다. 예방해줘야 되겠다. 태반 만출 너무 서둘러서 하지 말고, 불필요한 힘으로 너무 세게 자궁 바닥 압박하지 말고, 예. 탯줄 견인도 태방이 완전히 박리된 이후에 시행을 해라. 출산력. 예, 이거는 예. 저희 청킹처럼 했죠. 임만 조유연, 임만 사는 내 친구 조유연. 그래서 잘 쓰셨을 거예요. 다 쓰셨더라고요. 이거는. 그래서 넘어가면 되고요. 이제 임신 출산력을 이제 하라고 그랬는데, 문제에서는 아마 이게 4, 2, 1, 1, 3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선생님들이 푸신 문제는. 근데 여기는 제가 5라고 고쳐놓은 이유가 임신력에는 현재 임신도 들어가거든요. 그래갖고 이 현재 임신까지 치게 되면 5라고 했어야지 정확하게 맞아요. 그래갖고 이거를 이제 오류로 찾아내신 선생님이 있으면 제가 커피 쿠폰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 보통 그냥 임신 출산력만 이렇게 쓰셨으면 예, 뭐 그래도 맞는 거지만, 정확하게 하자면 요 오류를 골라내셨으면 참 정확히 알고 계신 거죠. 왜냐? 임신력에 뭐가 들어간다? 현재 임신까지 들어간다. 그래서 선생님들 반드시 또 그 부분 기억하시라고, 제가 의도는 아니었지만 어쨌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 그래서 요거 보시면 미출친 기억의 표기가 나타내는 임신 출산력 하면 총 임신 4회, 그리고 만삭분만 2회, 조산 1회, 유산 1회, 생존하는 3명이다. 이렇게 쓰셨으면 되죠. 그리고 쌍둥이 같은 경우에는 생존하는 하나 더 플러스 되지만 나머지는 전부 예, 한 번으로 친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현재 임신도 이제 들어간다. 임신 처음에 그래서 여기 5라고 이제 제가 고쳐놓은 이유가 그것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다음은 출산 휴가 중인 수학교사와 이제 SNS 내용이다. 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양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해서 문제를 이렇게 냈고요. 미출친 기억의 계산 방법을 설명하고 정상치를 제시해라 그랬습니다. 선생님 병원 검진에서 양수지수가 10cm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정상인가요? 하고 물어봤거든요. 우리가 정상은 이제 얼마였죠? 양수지수 5에서 24. 5에서 24. 어떤 책에는 20이라고 나온 책도 있긴 있는데요. 5에서 24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산부인과 학회책을 봐도 24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5에서 24.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양수지수를 어떻게 하는가, 계산 방법도 조금 알아두셔라. 그래서 했거든요. 밑에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잘 되죠. 복부를 4분원으로 이렇게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나눠서 측정할 때 이거는 이제 칼이 아니라 이거 초음파죠. 초음파로 이렇게 했을 때 여기 길이를 여기를 이제 재는 것이죠. 여기 안 나오네. 여기 길이를 이렇게 재서 요거를 각각의 큰 물주머니에 그 4개를 각각 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도한 게 5에서 24 안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이제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이제 설명을 하신다. 그러면 모체의 재화 주변을 4등분으로 해서 가장 큰 양수 주머니의 수직선을 측정해서 각각을 합하여 계산한다. 정상치는 5에서 24다. 양수지수는 뭐 그러면 정확히 방법을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밑줄친 니은을 3가지 이상 기술해라 그랬습니다. 니은이 뭐죠? 양수는 이제 선생님이 막 많이 알고 계시죠. 수학 선생님이 양수는 태아 활동을 자유롭게 해서 성장 발육을 돕고 체온 유지도 해주고, 아기는 양수를 마시고 양수의 소변도 본다고 하던데요. 하니까 예 맞아요. 그게 이제 임신 중에
그 기능이었죠, 양수의. 그리고 양수는 분만할 때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떤 역할을 하나요? 분만할 때. 이게 강한 압력을 방지해주는 역할. 자궁 수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걸 온몸으로 아이가 다 받으면 이제 위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압력을 방지해주고 산도를 통과할 때 이제 뭐 양수가 하나의 윤활유처럼 돼서 원활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고, 그다음에 태포 아시죠? 질 쪽으로 이렇게 물주머니 내려온 거 선진부 밑으로 그 태포가 자궁을 개대시켜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밀어주면서 자궁을 개대시켜주고, 또 그 압력으로 양수가 이제 존재하면서 자궁 내에서 그 압력으로 인해서 자궁이 일찍 박리되는 것, 태반 조기 박리 방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나오고 나서 태반이 박리돼야 되죠. 근데 아이가 나오기 전에, 만출되기 전에 태반이 박리되는 것을 태반 조기 박리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거를 방지해주는 역할을 해준다. 그래서 알고 계시면 되고요. 밑줄 친 디귿의 증상과 위험성을 설명해라. 디귿은 이제 양수량이 적은 것, 또 양수량이 많은 것, 이제 각각을 이제 물어봤는데요. 그래서 양수량이 적은 것, 증상 뭔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신 주수에 비해서 자궁 크기가 작다. 또 태아 부분을 벽복에서 이제 만졌을 때 아무래도 이게 빵빵하게 물이 안 차 있기 때문에 만지기 쉽다.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위험성은 뭔가요? 그러면 양수량이 지금 걔가 해주는 역할이 뭐라고 그랬죠? 이렇게 에어백 같은 역할을 해주는데 그게 없어서 빠졌다. 그러면은 그걸로 인해서 제대 압박이라든지 아이가 이제 압박받는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태아 질식 그런 것들. 리을은 이제 양수량이 많은 것도 문제가 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모체의 상태하고 태아 측 원인을 설명해라 그랬습니다. 원인이 되는 이제 모체의 상태는 뭔가요? 이제 당뇨병, 그리고 자간전증, 우련성 침부전증 이런 것들. 그리고 태아 측 원인으로는 가장 이제 큰 게 위장계통, 식도 이런 것들이 폐쇄됐을 때 양수량이 이제 많아진다. 꿀떡꿀떡 이제 삼키고 이제 순환을 해야 되는데 삼키는 것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양수량이 많아진다. 반대로 비뇨기계 뭐 이쪽에 문제가 있으면 양수 과소하고 연관이 있다 해서 반드시 기억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좀 쓰셨으면 되겠습니다. 48번 양수 가다증은 32주에서 36주 사이에 몇 리터 이상? 2리터, 2000ml 이상의 양수가 양막낭에 과도하게 축적되는 것이고 태아의 연화와 배설의 불균형이 중요한 원인으로 양수지수가 20. 그리고 이상시 진단한다. 양수가소증은 32에서 36주 사이에 양수의 양이 500 이하로 양수지수가 5. 태아기형, 특히 요로계통, 비뇨기계통 이상 등과 연관이 있다. 칼륨은 또 인슐린, 나트륨 칼륨 펌프를 자극해서 인슐린이 결국에는 칼륨을 세포내로 이동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인슐린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도 칼륨의 영향을 받는다. 그죠? 관련된 호르몬이야. 우리 아까 나트륨에서는 뭐였죠? ADH. 그죠? 칼륨에서는 인슐린. 얘네가 변화에 칼륨의 이동, 물질 이동에 영향을 준다. 자, 시험지에 이런 거 표시하셔야 돼요, 선생님. 그래서 다시 검토할 때 뭐를 딱딱딱 봐야 되는지 눈에 딱 들어오게. 다시 검토할 때 내용 다 읽을 수 없잖아요. 별표 쳐진 거, 줄 쳐진 것만 봐야 되잖아요. 이런 키워드 체크해 주시고, 수술을 받으셨구나. 쭉 보니까 팔을 조심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조심하는 거에 대한 간호, 중재, 교육 내용 기억에 써주면 되겠고, 근데 2가지 써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2개 써주시면 되고. 자, 수술 부위가 괜찮은 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거는 니은에는 그래서 촉진해서 알 수 있는 방법과 그죠? 청진해서 알 수 있는 요 2가지 내용이 다 들어가야지 점수를 다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시력 검사 방법 무엇입니까? 이제 대화하는 거죠. 이거 뭐잖아요. 뭐죠? 대본, 영상 대본. 자, 스넬레 시력표 요런 거 체크. 스넬레 시력표 결과가 분수로 표시된다. 각각 뭘 의미하는지 스넬레 시력표는 결과를 해석하는 거 중요하고 검사 방법 중요하죠. 숫자로 제시되었으면 그 숫자가 의미하는 걸 우리가 해석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분수로 표시된다. 결과가 중요해요. 분수. 여기 바꾸면 결국 소수점이지만 원칙은 분수로 표현된다. 20에 30, 20에 40 이렇게 분수 표시. 그래서 분모와 분자가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 변하지 않는 건 뭐였죠? 자식 이렇게 외우세요. 저는
분자, 자식은 변하지 않는다. 그럼 부모, 엄마 아빠는 변합니까? 그렇게 말하면 또 할 말 없지만 어쨌든 자식은 변하지 않는다. 자식은 고정. 자식이 뭐길래요? 분자는 거리잖아요. 그죠? 어디까지? 10표까지의 거리에서 분자는 고정. 그래서 이 스넬렌 결과를 보시면 항상 분자는 다 20이에요. 20. 위에 20은 고정. 밑에만 바뀌어요. 밑에. 그러니까 분모가 뭔지를 알아야겠죠. 분모는 뭐였죠? 분모는 정상인이 볼 수 있는 거리. 그러니까 20에 20이 정상인 거예요. 그죠? 20에 20. 정상이 20에서 볼 수 있는 거리를 20 떨어져서 봤으니까 그게 정상이죠. 근데 여기가 이제 바뀌어. 뭘로 바뀌죠? 막 30, 40, 50, 100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면 정상인이 100 떨어져서 볼 수 있는 거리를 나는 20에서 봤으니까 시력이 굉장히 나쁜 거죠. 이해되시죠? 정상인은 30, 60 떨어져서 볼 수 있는 거리 그 10표를 나는 20에서 봤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내 시력이 나쁘다. 그래서 결국 분모와 분자의 의미는 이렇고 결국 뭐가 클수록 분모가 커질수록 시력이 나빠진다. 그게 스넬렌의 정의입니다. 정의. 스넬렌이 뭐 심심치 않게 나왔어요. 시력 검사에서 여러 가지 각각의 의미를 아는 거 결과를 해석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내용 이렇게. 그래서 분모 분자 정확히 이해하시고 결과는 분수로 표시가 된다. 아시고 분모가 클수록 분모만 변한다. 분자는 고정이다. 분자 고정. 스넬렌 시력표 검사를 했다. 그래서 20, 30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일단 그죠? 시력 얘기하고 20, 30 나오면 스넬렌 분수식으로 표시된다고 그랬잖아요. 결과가. 자, 그래서 20은 결국 뭡니까? 분자의 의미를 말하고 있고, 자, 30은 분모의 의미인데, 분모는 뭐였죠? 항상 정상인이 볼 수 있는 거리입니다. 분모의 개념. 고정된 건 분자라고 그랬잖아요. 20은 고정. 분모만 바뀌는데 분모의 숫자는 정상인이 볼 수 있는 거리를 의미한다. 그래서 분모가 크면 제가 과거 분모 이거 가로 뻥 뚫어서 냈었고 분모 클수록 시력이 나쁘다. 그죠? 자, 숫자의 기본 개념, 숫자가 의미하는 개념 중요하게 스넬렌을 이해하기 위해서 알고 가셔야 되고 각막광 반사, 차폐 검사, 교대 차폐, 차폐 노출 검사. 이것도 이제 시험에 또 쉽게 나오는 부분이라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면 명칭을 좀 더 정확히 쓰셔라. 각막광 반사, 허시버그 해갖고 검사 쓰시고 정상은 뭔가요? 불빛을 양쪽에서 비쳤을 때 똑같이 동공 중앙에 대칭적으로 비춰져야 되는데 그게 한쪽으로 비껴났다. 그러면은 비정상인 것이죠. 외사시, 내사시 뭐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또는 상사시, 하사시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겠죠. 다음으로 이제 차폐 검사 같은 경우에는 뭔가요? 이격한 거리에서 물체를 바라보게 하고 고정하고 가리는 것이죠. 고정이 됐다. 아이가 고정이 됐다. 그러면 눈을 가리게 되면 안 가린 눈을 이제 관찰을 하는 것이죠. 가렸을 때 이 눈이 가린 눈이 강한 눈이면 약한 눈이었던 얘에 맞춰서 초점이 맞춰져 있다가 가려버리면 얘가 다시 이제 얘가 초점을 맞추게 되겠죠. 약한 눈이. 그러면서 이게 움직이겠죠. 이렇게 흔들리겠죠. 그럼 얘는 문제가 있구나라고 비정상이라고 보는 것이죠. 교대 차폐 검사는 이제 교대로 왔다 갔다 가리개를 이렇게 옮겨주는 것이죠. 47번 안전은 땡땡 반사로서 적색 반사로서 분명히 보이는데 밝고 일정한 반사로서 각막이네요. 이거 각만 아니고요. 각막, 안구방, 수정체, 유리체방에 있는 병변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검안경을 눈에 가까이 가져가면 안전에서 가장 잘 보이는 것이 뭐였죠? 시신경 유두가 잘 보이고 그다음에 혈관과 시신경이 나가고 들어가는 곳이다. 여기 보시면 여기 있죠. 시신경 유두가 있고 신경과 혈관이 나가고 들어간다. 안저에서 시각 수용체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는 부분은 황반이죠. 황반이고 그 중앙에는 중심 오목이라는 반사된 빛이 반짝거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곳이 가장 시력이 좋은 부분이다. 직업 재활 급여를 제대로 아는 경우가 잘 없어요. 그래서 이 급여는 좀 알아두시는 게 좋겠다. 자, 그래서 산재보상보건법은 방금 앞에 산업안전보건법하고 연결해서 이렇게 급여가 어떤 급여들이 지급될 수 있는가까지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지개 한번 피시고요.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까지 연결되어지는 그 흐름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그리고 산업안전보건, 산재보상보험법까지 선생님들 지금 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을 훑으면서 왔어요. 근데 그렇게 보면 사실은 이 남아있는 게 딱 세 개인데 정신, 노인, 그리고 환경이에요. 정신, 노인, 환경인데, 자, 정신은 지금 보시면 제목 자체가 정신건강복지법으로 법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정신건강복지법이라고 하는 법으로 법명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좀 어려워요. 근데 내용은 뭐냐면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의 재활복지, 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의 조성. 여기 보면 또 환경 친화, 친화적 환경 이런 것들이 나오죠. 건강 친화, 정신건강 친화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보시고 여기 2조에 해당되는 기본 이념은 꼭 한번 읽어보세요. 정신간호학 책에 보면 이 내용이 거의 들어가 있어요. 지역사회가 아니라 정신간호에서. 자, 답을 채점하다가 안타까운 케이스들이 많이 있었는데 나에 보면 자 한번 읽어볼게요. 아재는 합리적 행위이론을 확장해서 이 모형을 개발했다. 자, 선생님들이 공부를 하셨으면 합리적 행위이론을 확장했으니까 뭐예요? 계획적 행위이론이죠. 아젠과 PC바인이라는 사람이 합리적 행위이론을 확장해서 계획적 행위이론을 만들었다. 그러면 계획적 행위이론은 합리적 행위이론과 뭐가 다르죠? 지각된 행위 통제가 달라요. 그렇죠? 자, 그러면 문제 보세요. 나의 밑줄치 모형에 근거해서 행위를 설명하고 행위 의도의 결정 요인 3가지를 쓰시오. 그러면 행위 의도의 결정 요인 3가지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뭐가 들어가야 돼요? 태도, 규범, 지각된 행위 통제. 맞죠? 근데 이걸 안 쓰시고 여기에서 이렇게 나눠서 쓰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전통적으로 중요했던 문제는 뭐냐면 제가 여기 써놨는데 보건의료 체계에 대한 문제가 한번 나왔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DRG에 대한 거 진료비 지불 제도에 대한 게 한 차례 출제되고 그리고 1차 보건의료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거의 국가보건의료 체계와 관련된 문제는 제대로 출제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제대로 출제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지역사회 보건행정 파트에서 출제될 수 있는 문제는 현재까지 인식하기는 가장 논리적으로는 우선순위 판정 문제를 출제하는 거 말고는 출제될 게 없다라고 봐왔거든요. 그런데 또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제 뭘 좀 정확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냐면 뒤쪽에 보면 자 여기 이제 3교시 5번 문제에서 국가보건의료 체계의 구조 및 기능적인 상호관계 국가보건의료 체계의 구조 및 기능적인 상호관계에 있어서 자, 이 도식은 국가보건의료의 구조라든가 기능적인 상호관계를 얘기할 때 보건의료 자원의 개발, 자원의 조직적인 배치, 그 다음 서비스의 제공 그것을 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지원과 관리가 필요하다. 이게 국가보건의료 체계의 5가지의 요소잖아요. 뭐예요? 포괄수가제. 이 2가지가 가장 대표적이고 전형적입니다. 그래서 요거 2가지가 앞에서 나왔던 기출문제의 내용이었어요. 자, 사실 선생님들 지금 우리가 영역별 문제풀이를 할 때 선생님들이 그 방향성을 잡거나 이 내용들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기대하시는 게 좀 다를 수 있는데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쫙 다 훑어가야 되는 경우가 있고 정말 출제됐던 것들에 근거해서 중요한 파트들만 확인하고 가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효율성을 생각했을 때 후자가 훨씬 더 좋다라고 보고 그러면 지금 이런 파트 지금 3교시의 6번 문제 같은 문제를 딱 보면 진료비 지불 제도가 문제로 출제가 됐구나. 여기서 문제로 준 건 뭐죠? 답이 뭐죠? 인두제거든요. 인두제와 신포괄수까지에 있어서 그게 내용이 뭐냐, 특성이 뭐냐 그걸 쓰라는 게 문제의 핵심이에요. 그 2포인트만 알고 끝나면 되는 게 아니라 진료비 지불제도 자체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다시 복습을 하실 필요가 있다. 뒤쪽에 있는 이 양상, 지금 주어져 있는 관찰 양상은 정확하게 뭘 묻고 있냐면 품행장애에 대한 진단을 나열시켜 놓은 겁니다. 자, 근데 품행장애와 함께 고려돼야 되는 게 반사회적 인격장애죠. 반사회적 인격장애. 자, 우선 현재 주어져 있는 이 사례는 그냥 이 자체를 보면 이건 지금 품행장애에 있는 진단 기준들을 토시 하나 빼놓지 않고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공격성, 재산 파괴, 사기, 절도, 심각한 규칙 위반, 그렇죠? 품행장애가 아니고 품행장애의 진단 기준으로 볼 수 있다.
근데 적대적 반항 장애와 뭐가 있죠? 간헐적 폭발 장애, 또 파괴적 기분 조절 곤란 장애, 우리 앞에서 우울 장애 안에 포함되어지는 카테고리인데, 자, 적대적 반항 장애, 간헐적 폭발 장애, 그리고 품행 장애, 그리고 이 파괴적 기분 조절 곤란 장애, 네 가지가 다 공통적으로 갖는 게 뭐냐면 공격성 내지는 약간 이 대상자들에 대해서 어그레시브하다, 공격적이다, 뭐 분노한다, 뭐 이런 측면들이 네 가지가 비슷하게 깔려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진단으로 주어져 있는지를 먼저 봐야 될 것이고, 자, 문제에서 아예 진단이 다이렉트로 이렇게 나오면 당연히 그 진단명을 알아야 문제를 풀 거 아니에요. 적대적 반항 장애에서 등장하게 되는 분명히 분노, 기분이나 행동이나 그리고 어떤 사고적인 측면들, 항상 진단을 정확하게 모르시겠으면 사고, 감정, 행동 세 가지를 두고 적대적 반항 장애의 사고, 감정, 행동은 어떨지, 간헐적 폭발 장애에서의 사고, 감정, 행동은 어떨지, 또 앞에 다른 신체 증상 장애에 있어서의 사고, 감정, 행동은 어떨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거기서 기본적으로 떠오르는 게 선생님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그 해당 진단의 핵심적인 키워드일 가능성이 커요. 공부를 했다면, 진단에 대해서 어느 정도 봤다면. 지금도 적대적인 반항 장애 안에 이미 적대적인 반항이라는 글자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적대성을 갖는다, 반항을 한다. 그에 따라서 결국 논쟁적이고 반항적인 보복하는 그런 행동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 진단 기준을 기억을 하는 거죠. 여기에 이걸 가지고 기억을 하겠다, 뭐 욱과 화 이렇게 외우겠다,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카테고리를 먼저 정확하게 기억하시는 게 아직까지도 그게 유효합니다. 지금 뭐 시험이 내일이라 하더라도 당장 내일 시험장에 갔는데 적대적 반항장애 가지고 문제를 낸다. 그럼 여기 있는 사례 가지고 엮어가지고 이게 무슨 진단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적대적 반항장애를 쓰라고 하던가, 아니면 적대적 반항장애의 세 가지의 대표적인 특징적인 카테고리가 뭔지를 구분해서 쓰도록 하거나, 그 둘 중에 하나밖에 문제를 출제할 게 없어요. 2교시 7번 문제는요, 지역사회 간호에서 출제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서 제가 생각건데, 이제 선생님들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법령을 보고 내용들을 나름대로 이제까지 지역사회 관련된 것들을 봤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시험장에서 특정한 법이 내가 별로 공부하지 않았던 게 튀어나오면 그게 가장 당황스럽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래서 어떤 법령이 출제될 것인가가 관심이 많고, 심지어 제가 작년부터 아니죠, 예전에도 그랬지만 시험 근처에 다가가면 한 1, 2주 정도 남겨놓고 진짜 질문들을 하시더라고요, 선생님들이. 교수님, 제가 공부를 다 했지만 그래도 법 중에서 뭐가 나올지 좀 찍어달라고, 어떤 법에 몇 조가 나올지. 제가 진짜 이렇게 얘기해드리고 싶더라고요. 저도 그냥 한 조항만 찍고 싶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그렇게는 안 되잖아요. 그러나 노인 장기요양보험은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관련된 법령에서는 해당 내용이 조금 유의해서 살펴볼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보험급여에 대한 것, 그리고 우리가 학교안전법에서 급여에 대한 보상급여에 대한 것들이 문제로 출제가 된 거 생각해 보시면, 선생님들 이론 강의에서 제가 그런 설명 드렸는데, 자, 산재보상보험에서 나오는 보험급여와 그게 이제 문제로 출제될 때 학교 안전에 가서 동일하게 보상과 관련된 급여가 문제화됐던 걸 생각해 보면, 사실은 같은 맥락에서 이 급여로 지급되게 되는, 급여화되게 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안에서의 급여에 대한 종류라든가 내용들을 잘 익혀두는 것은 분명히 좀 필요하다라고 봐요. 자, 근데 그렇게 가면 마지막 꼭지에 뭐라고 냈냐면, 등급 판정 기준에 있어서 장기요양 등급 1에서 5등급으로 구분한다. 장기요양 인지 지원 등급을 정의하고 장기요양급의 종류를 설명하시오. 자, 선생님들 이게 법령을 워크북 가지고 공부를 할 때도 봤지만 1에서 5등급까지만 있는 게 아니라 인정 등급이 있죠. 인지 지원 등급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다음 페이지에 이제 법령이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시죠. 등급 판정 기준이 1에서 5등급까지 나뉜다. 자, 1에서 5등급까지 점수가 95, 75, 60 그리고 51에서 60까지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마지막에 이제 51점 미만 45점까지죠. 근데 마지막 6번에 보면 장기요양 인지 지원 등급이라고 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치매 환자로서 장기요양 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15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뭐 미세먼지가 있든 또는 감염병이 발생하든 노화는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특히나 노인 장기요양 보험에 대한 내용은
자, 우리 임용시험의 노인 파트가 문제로 막 되게 헤비하게 나온 적은 별로 없습니다. 객관식에서 노인 장교양 문제가 등장한 적이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노인과 관련된 것은 과거의 노인의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아주 가볍게 물었던 적이 있었지, 보험에서, 장교양 보험에서 급여 이런 거 낸 적 없어요. 자,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선생님들 바로 작년에도 이제 중요한 이슈가 뭐였냐면 학교의 안전을 얘기하면서 갑자기 이게 보상으로 돌아가서 산재보상에 나오는 그런 요양급여라든가 장애급여와 관련된 것으로 문제가 튀었어요. 이게 이런 거죠. 아니 뭐 그냥 냈겠지, 뭐 안전이 중요하니까 냈겠지가 아니고, 저는 이제 뭘 생각하냐면, 이런 얘기는 처음 하는데,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이, 문제를 출제하는 그 교수진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 구조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네. 재밌는 얘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우린 지역사회를 기본적인 바탕으로, 저도 이제 워낙 전공이 지역이니까 지역을 바탕으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생각하는데, 지역사회 안에서 벌어지는 사건들, 문제들, 여러 가지 이슈들을 생각을 하면서 그게 감염병이다라고 얘기하니까, 아, 감염병 예방법이라든가 이게 이제 학교에서 어떻게 관련이 되는가를 중요하게 다룰 것이다, 이런 자꾸 구조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작년에 예를 들어서 학교 안전이 계속 중요하다라고 다루면서 학교 안전을 어디다 연결한 거냐면 산업장의 산업재해 보상, 이런 내용하고 연결이 된 거다라고 보여져요. 네, 뭐 출제한 사람한테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 두 가지가 연결되는 고리는 뭐냐면 학교보건과 산업보건 두 가지의 맥락을 다 베이스에 가지고 있는 지역사회 간호를 한 그런 교수님들이 문제를 출제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를 출제하고 학교 안전과 산업재해 보상에 있어서 여기서의 급여를 문제로 냈죠? 냈어요. 이건 지나갔어요. 그런데 올해 문제를 다시 내려고 하는 사람이, 그게 누구든 결국 지역의 베이스를 가지고 있으면 이제 학교 산업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급여라든가 보상이라든가 보험적인 제도적인 안전 그 장치 보상들을 생각을 하면서 노인에 대한 관심이 여기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거든. 노인을 전공하는, 노인 문제가 지역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 지역을 전공하시는 교수님들 중에. 제 아는 제 지식선에는 그래요. 그러면 노인에 대한 내용으로 왔을 때 두 가지예요, 크게. 노인의 건강 문제. 노인의 건강 문제로 가면 노인의 건강 문제는 만성 퇴행성 질환이 다 들어가겠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뭐 이런 이제 뭐 근골격계 질환들, 그런 문제들뿐만 아니라 건강 문제도 신체적인 것, 정신적인 것 이렇게 나눠질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 제가 문제를 낼 때 노인성 우울증 이런 것을 뭐 가성 치매라든가 노인성 우울이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인데, 요 파트 말고 밑으로 내려와서 그럼 얘를 어떻게 중재할 것인가? 그러면 급여 내지는 보장성을 얘기하면 결국 어디로 가야 되냐면 노인 장기요양으로 가야 돼요. 그죠? 네. 그러면 노인 장기요양에 있어서의 급여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는 게 굉장히 설득력이 있으면서 당연한 얘기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좀 됐단 말이죠. 그럼 노인 장기요양 보험에 있어서 어떤 급여가 주어지고 있느냐, 적어도 시설 재가 특별 현금 급여에 대한 이런 구조 틀은 정확하게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고. 자, 그다음 2교시 9번 문제. 자, 식중독 문제인데 제가 놀란 게 지금 직강 기준으로 대부분 답을 정말 잘 쓰셨더라고요. 틀린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본 답안 중에는. 네, 그래서 선생님들 이 부분은 식중독에 대해서 식중독이 나뉘어진다. 이게 감염형이냐 독소형이냐, 세균성 식중독 자체가 감염형과 독소형으로 나뉘어지고 그 각각의 차이가 무엇이고 그 안에 들어가는 감염병이 어떤 것들인지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 흡연과 폐암 간의 연관성 연구에 관한 내용이다. 자, 사실 역학을 하면요, 선생님들 이제는 이 문제를 풀 때, 자, 문제에서 묻는 포인트가 뭐냐, 그래서 답이 뭐냐, 뭐 이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 이런 문제 낸 거지, 뭐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인과관계. 시작부터 끝까지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느냐가 역학의 관건입니다. 자, 그래서 흡연을 하는 사람, 흡연을 하지 않는 사람, 발생 위험 요인에 노출된 사람, 노출되지 않은 사람, 이렇게 이제 우리가 비교하는 것이 보통 상대 위험비를 얘기할 때 발생률을 설명하면서 위험 요인 노출된 군에서의 발생률 뭐라고 하죠? I, E, 그렇죠? 인시던스 익스포저. 그래서 노출된 군에서의 발생률과 비노출군 N이죠. non exposure. 그래서 비노출군에서의 발생률의 B, 이걸 계산하면 이게 뭐죠? 예, 이게 상대 위험, relative risk ratio,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이런 동향이나 상황들을 고려하면 역학 파트를 무시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결국은 지표를 보여주거나 건강 수준을 보여주거나 상황들을 이렇게 좀 판정해 주는 것에서 정확한 계산을 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추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큰 그 근거는 당연히 최근의 기출의 경향이죠. 기업 위험도가 문제로 나왔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충분히 이제 오히려 거꾸로 돌아가서 원형에 해당되어지는 상대 위험이나 교차비를 내거나 또는 기업 위험 분율로 갈 수도 있을 것이다. 여기서 이제 이 진단을 한다고 하면 분류가 어떻게 되는지, 분류를 하게 되면 자 앞에서 지금 의사소통의 패턴이 무슨 형이냐, 그럼 그것에 따라 다른 것처럼 근로자의 건강 진단을 했을 때 그 진단의 명칭에 따라서 내용이 뭐냐. 선생님은 굉장히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여기 C1, C2, D1, D2, CN, DN 이건 이미 이런 부분이 문제로 출제가 됐죠.